다정다감입니다. 오늘이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이죠. 우리 조상들은 입춘이 되면은 건강과 기운을 기원하면서 집안 여기저기에 이 입춘 대길이라고 써서 붙여놓곤 했었는데요. 아직 봄이라 하기에는 날씨도 춥고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어 있지만은요. 올 한 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박혜영 리포터가 준비를 하셨죠? 네, 제가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의 세계로 다녀왔습니다.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웅 오빠도 만나고요. 반가운 분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그림의 세계로 떠나보시겠습니까? 오늘따라 분위기가 색다른데요. 엘레강스 하면서도 지적인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좋았어. 완벽해. 어때요? 아티스트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요?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그림, 이 캐리커처를 그리는 분을 만나러 가거든요. 간 김에 그리는 법도 좀 배워보고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Follow me! 유쾌하고도 익살스러운 캐리커처의 매력 속으로 빠져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세종시로 출동! 도심 한복판에 작업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수많은 유명인들이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이야, 이거 보세요. 벌써 많은 분들이 저를 반겨주고 계시네요. 다바나. 우리 영웅 오빠가 여기 있어요. 찐이야 우리 영웅 오빠. 똑같아. 우리 연아 언니도 있네. 연아 언니 저랑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똑같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정국 노래자랑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러한 그림을 그렸는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실력자이신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분의 손길로 탄생한 수많은 작품들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도대체 금손의 주인공 어디 계신가요? 혹시 화가님? 범상치 않은 예술가의 기운이 온몸에서 풀풀 드디어 만났습니다. 캐리커처를 비롯한 생활미술 전도사 저희성 작가입니다. 아, 이분이셨군요. 네, 친절하게 작품 소개부터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여기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웅 오빠가 있네요. 트롯이 아주 그냥 대세고 열풍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캐리커처로 그려보게 됐습니다. 선생님 위에 보니까 네네. 아이돌 같아요. 예, 유명한 그 엑소. 근데 뭔가 조금 특이해요. 얼굴이랑 몸통이랑 1대1의 비율이네요. 일반 인물화하고는 달리 얼굴을 좀 더 특징을 부각하고 과장하기 위해서 얼굴을 이제 비중을 많이 둬서 이제 이게 그린 거예요. 인물의 특징을 과장하거나 익살스럽게 표현해서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분은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이죠?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아. 배추잎이죠, 배추잎. 예. 그 잎사귀에 계신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종 청와대에 앉아서 집무하는 모습을 이제 그 상상을 통해서 이제 그려본 작품입니다. 대박. 저 완전 재밌는 거 봤어요. 선생님 이쪽으로 잠시만 나와주세요. 예. 짜자잔, 이게 뭐게요? 세종대왕님이 스키를 타고 계시네요. 네, 2018년도 평창 그 동계올림픽 때 이제 마스코트로 세종대왕님이 스키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기상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봤습니다. 약간 조금 모자른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어디요? 세종대왕님 이렇게 추우신데 왜 응. 장갑도 안 꼈어요, 장갑도? 벙어리 장갑을 끼기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 그 정도는 세종대왕이 참으시겠지 하고서 이제 안 그렸습니다. 2021년 현대판 세종대왕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캐리커처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보다 친숙한 생활미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풍속화입니다. 예, 풍속화는 이제 우리들의 일상을 삶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이 우리의 그림이에요. 제가 방금 풍속화의 최고봉을 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짜자잔. 네. 야,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진짜 길죠? 벽지처럼 깁니다, 여러분. 짜잔. 뭘 그리신 거예요, 이거는? 조치원 전통 재래시장이 25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살아왔던 그 옛날의 그 전통 재래시장을 그린 이제 기념 작품입니다. 세종 시민으로서의 염원이 담긴 작품이기도 한데요. 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장터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셨죠. 그런데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신 걸까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이제 그 남들로부터 그림 잘 그린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꿈도 역시 이제 그 커서 이제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과거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좀 한계를 느껴서 남아의 고장 광주에서 허이득 선생님으로부터 동양화에 입문을 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서 활동하면서 그림 인생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시행착오와 생활고를 겪기도 했지만 오로지 한 길만 걸어온 조희성 작가. 우연히 만난 시사만평으로 캐리커처의 길에도 들어서게 됐죠. 활발한 작품 활동과 더불어 후학 양성을 통해 생활 미술의 매력을 전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작품을 쫙 보다 보니까 네. 욕심이 생기네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림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특히 그 캐리커처, 네. 저 같은 이 고문손도 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캐리커처는 이 연필 한 자로 네.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장르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공손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막 자신감이 생기네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그런데 이 그림은 안 그리시고 그윽한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선생님, 아니 제 미모가 이렇게 출중한 건 알지만 이렇게 뚫어주게 보세요, 부끄럽게.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캐리커처를 그리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이나 이미지를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저 그것도 모르고 민망해라. 선생님, 그러면 예. 제 모습이 어떤데요? 그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평소에 성격이 이제 아주 그냥 활달하고 아니 선생님, 이 외모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발랄한 성격까지 맞추실 수가 있어요? 예. 돗자리 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기본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이런 그 타원형이 있어요. 네. 가로 세로 중심선이 있어요. 사람의 눈이 가로 중심선상에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 세로 중심선 따라서 인중 밑에 그 입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게 돼요. 눈과 코의 간격, 거리 이제 요 비율을 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맞춰서 이제 그리시면은 예쁜 캐리커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저를 주인공으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박혜영 리포터의 화사한 미소를 캐리커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기대해 주세요. 그런데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그린 후에 이목구비를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보고 싶은데요.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세요. 완성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와, 이것 좀 보세요. 이야, 어때요? 특징을 어때요? 잘 저랑 똑 잡아내셨어요. 닮았죠? 저도 막 그려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렇죠? 네. 저는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정말 아름다우시고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바로 이분입니다. 저를 그리시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상당히 아주 예쁘신 모습인데요. 어디를 과장하는 게 아니라 예쁜 모습을 그대로 이제 그려주면 돼요. 선생님 지금 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요? 네, 제가 진짜 부담이 되지만요.
열심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박혜영의 생애 첫 캐리커처 작품,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정성을 다해 그렸습니다. 개봉 박두. 짜자잔.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공개합니다. 짜자잔. 메롱. 비밀이에요. 제가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저 너무 혼내시면 안 돼요. 제가 긴장되는데요. 아우, 저도요.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미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조희성 작가. 제자들 역시 실력이 수준급이더라고요. 와, BTS 맞죠? 네. 와, 이거 진짜 그림 같아요, 선생님. 네. 이 도대체 얼마나 그리신 거예요? 5년간 배웠어요. 조희성 교수님한테. 이 연필화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도 누구나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소통과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 그림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캐리커처 그리고 계시네요. 네. 보니까 가족 같아요. 아빠가 야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이제 캐리커처를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서요.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선물 받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는데요. 그림이 굉장히 좋은가 보더라고요. 와, 뭐 진짜. 다른 선물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선의 중첩을 통해 명암을 표현하는 연필 인물화. 마치 제 앞에서 살아 숨쉬는 듯 생생하고도 섬세하게 그리셨죠. 그림을 통해 교감을 나누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조희성 작가. 그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캐리커처 인물화 풍속화를 통해서 이제 대중과 공감하는 생활 미술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림 그려보세. 그림 그려보세. 네, 캐리커처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림 그려보세. 함께 그려보세. 오늘도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을 화보기에 담아내며 그림을 통해 소통하는 조희성 작가. 그가 그려나갈 앞날을 응원합니다. 네, 이 캐리커처를 풍자와 해악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재미있고 묘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활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희성 작가님과 그의 그 작품들을 만나봤고요. 무엇보다도 혜영 씨가 오늘따라 너무너무 기다려줬었어요. 작품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특히나 저를 그린 작품 가지고 오셨잖아요. 기대가 네. 됩니다. 가지고 오셨죠? 네, 물론입니다. 네. 이 조희성 작가님의 잠깐의 가르침을 받고 제가 네. 열심히 그려왔는데요. 저는 정말 곰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어떤가요? 아니 네. 실물보다 더 잘 나와서 표정 관리가 안 되지만 집안의 감으로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에 이 네. 김숙경 아나운서가 아름다우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담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정말 열심히 그렸으니까 꼭 네.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네. 아주 잠깐 배워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캐리커처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배울 수 있잖아요. 네. 다들 관심을 가지고 문을 두들겨 보시길 바랍니다. 네, 뚝뚝. 캐리커처의 세계 잘 봤습니다. 자, TV 이웃 다정다감 함께 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알아두면 좋을 의학 상식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올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박만원 심장내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날씨가 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협심증, 이 심장 관련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진짜 이 겨울만 되면은 심장 관련 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나요? 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실명한 질환의 그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가 있죠. 네. 특히 그 겨울에 이런 환자들의 그 빈도가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계절에 따른 혈압의 변동하고 상관이 많은데요. 네. 겨울이 되면
환자들의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신체는 이 추운 날씨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스트레스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감 신경입니다. 네. 교감 신경이 이제 자극이 되고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가 체온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이 되게 되고 네. 심박동수가 빨라지게 되죠. 이러한 작용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심장에 무리가 되게 되고 이런 심근준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몸에 갑자기 찬 공기가 노출이 되면은 말초동맥 이게 수축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알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한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예. 박혜영 리포터도 네. 평소에 좀 심장 질환에 이렇게 좀 관심이 있거나 좀 주의 깊게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너무 창피하지만 네.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너무 쏙쏙되고 무지한 저를 반성하게 되네요. 심장 질환이 그런데 보통 새벽에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뇌졸중이나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 같은 게 새벽에 빈도가 높은데요.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혈압하고 상관이 많습니다. 우리가 24시간 혈압을 쭉 한번 재보면 밤새 안정화되어 있던 혈압이 아침에 환자가 눈을 딱 뜨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혈압이 급격히 딱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아침에 네. 그런 따뜻한 집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네. 급속한 어떤 온도의 변화에 노출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특히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고 새벽에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 심장 질환 중에 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협심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협심증을 우리가 한자로 풀이해 보면은 심장이 수축한다 혹은 오그라든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이 협심증은 어떤 질환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심장이 오그라드는 건 아니고요. 네.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걸 말씀드리는 그렇군요. 협심증인데요. 제가 네. 모형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보시면 심장은 크기는 자기 주먹만 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 10만 번을 뛰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부지런히 피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이 심장이 일을 잘 하려면 심장 자체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필요합니다. 네. 그 혈관이 심장 표면에 이렇게 얹혀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혈관만 딱 떼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게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고 이 그렇군요. 관상동맥 안에 나이가 들고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 때문에 고지혈증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돼서 네. 실제적으로 심장이 운동을 할 때 원활한 산소와 양분을 못 받는 그런 단계, 그 흉통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런 단계를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모형을 들고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렇다면은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가슴 통증이 오는 게 협심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협심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 가슴 통증인 건가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협심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흉통인데요. 네. 흉통을 바로 이해하시는 것이 환자분들이 빨리 조기에 진단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전형적인 흉통의 어떤 협심증의 흉통의 양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운동하고 상관 있는 흉통이어야 됩니다. 즉 네. 신호등을 보고 빨리 우리가 건너가려고 할 때, 네. 그다음에 우리 고바위에 올라갈 때, 네. 혹은 계단을 올라갈 때, 네. 혹은 조깅을 할 때, 뛸 때, 즉 심장이 활성화되는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슴 전체가 네. 뻐근하게 아프고 네. 그 통증이 1초, 2초 아픈 게 아니라 네. 한 수분 동안 아프고 그게 쉬면 좋아지는 네. 즉 운동하고 상관있는 흉통이 쉬면 좋아지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부르고 네. 이 단계에서 치료가 잘 이루어져야지 예후가 더 좋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하게 운동을 해서 이 앞가슴을 쥐어 짜는 거나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을 때를 이제 안정형 협심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불안정형 협심증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이 불안정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린 건 안정 협심증이 점점 더 그 통증이 빈도와 강도가 점점 더 증가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네. 즉 이전에는 30분, 40분 이렇게 운동했을 때 통증이 아팠는데 이제는 10분 정도 운동해도 가슴이 아프고 네. 이전에는 2블럭, 3블럭을 걸어야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집안일만 해도 아프고 머리를 감아도 아프고 밥을 해도 아프고 빗자루 질만 해도 아픈 그런 아주 그 통증이
빈도와 강도가 점점 진행하는 단계. 이걸 우리가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계에서 치료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협심증의 마지막 단계인 급성심근경색으로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불안정 협심증 단계에서 네.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환자의 예후를 좋게 만드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군요. 급성 심근경색 맞죠? 저는 의학 상식이 별로 없는데도 이게 정말 무서운 질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렇다면 돌연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인 건가요? 급성심근경색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협심증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모형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협심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혈관 자체가 좁아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움직이면 아프고 쉬면 좋아지는데 네. 점점 협심증이 진행을 해서 네. 혈관 내부에서 터지게 됩니다. 터져서 그 터진 부위에 혈전이 앉게 되죠. 네. 그럼 혈관이 100% 막히게 되고 네. 그 막힌 아랫 이하 부위, 네. 그러니까 피를 못 받게 때문에 심장 근육이 죽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우리가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죠. 네. 급성심근경색은 치사율이 한 30% 정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안전하게 시술이 잘 끝나도 시술 전후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는 심장 기능을 목숨은 살리지만 심장 기능을 잃는 심부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이 심장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몸이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잘 확인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이게 다 심장 질환이거나 협심증으로 발전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을 이제 이게 과연 많은 분들이 이제 외래에 오셨을 때 네. 교수님 이게 가슴이 뭐 찌르는 것 같고 반으로 찌르는데 이게 과연 뭐 협심증이 맞나요? 묻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네. 진짜 협심증이랑 그다음에 가짜 협심증을 좀 구분하는 그런 쉬운 방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그 증상에 따라서 협심증이고 심장 질환이 있고 아닌지 가짜 이 증상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제가 협심증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을 운동과 상관이 있는, 즉 움직일 때 가슴이 아프고 쉬면 좋아지는 그런 통증으로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 통증이 가슴 전면부가 전체가 아픈 게 아니고 네. 보통 환자분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여기가 아파요. 네. 여기가 아파요라고 이제 바늘처럼 이렇게 한 군데만 딱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협심증은 그렇게 아프실 수가 없어요. 가슴 전체가 아파야 되고 네. 한 군데만 아프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짜 협심증은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것 같다는 그런 증상도 조금 협심증은 거리가 멀죠. 그다음에 보통 협심증은 통증이 오게 되면 보통 한 5분에서 2분, 5분, 수분 정도 아프게 되는데 그 통증들이 보통 1, 2초 잠깐 아프고 지나가요. 네. 혹은 하루 종일 아파요. 이렇게 되면 이건 역시 협심증에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숨을 크게 마시고 숨을 내쉬면 시원해지고 그런 증상을 말씀하시는데 네. 이건 역시 협심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협심증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운동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특이적인 어떤 증상들이 가만히 있을 때, TV 보고 있을 때,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증상이 있다면, 즉 쉴 때 네. 증상이 있다면 이건 조금 협심증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네. 좋겠죠. 자,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슴 전체적으로 막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라든지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 몇 분 동안 지속된다면 협심증, 네. 또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몇 초 혹은 하루 종일 지속된다면 협심증이 아닐 수도 있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심장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알아야 되겠죠. 네.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는 보통 뭐 많지만 7가지로 보통 대변이 됩니다. 담배, 그다음에 과체중, 그다음에 고령, 그다음에 협심증의 가족력,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 네. 그다음에 고혈압 같은 것들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들거나 뭐 가족력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거 조절하셔야 되는데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들은 전문의를 만나셔서 네. 치료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특히 담배는 무조건 끊으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슬림하게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통해서 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런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적인 운동, 네. 그다음에 건강한 음식,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런 자각 증상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전문의와 빨리 상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적당한 운동과 그리고 건강한 음식 그리고 내 몸을 무엇보다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몸의 가장 큰 보약이 이런 행동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심장내과 박만원 전문의와 함께 겨울에 더 위험한 질환이죠.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수려하고 담백한 한식 디저트, 우리 전통 한과를 만드는 서정미 명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